강원도 영월 깊은 산골짜기에 30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폐광이 하나 있습니다. 녹슨 철문, 무너진 갱도, 풀이 덮은 건물 잔해. 그런데 지금 이 폐광 앞에 미국 국방부 관계자, 보잉 임원, 스페이스X 협력사 대표가 줄을 서고 있어요.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는 이 광산의 대표에게 직접 서신까지 보냈습니다. 텅스텐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고요. 1960년대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60%를 이 광산 하나가 책임졌습니다. 그러다 1994년 중국산 저가 물량에 밀려 문을 닫았죠. 그런데 30년이 지난 2026년 이 광산이 다시 깨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전 세계 55개국이 중국에 맞서 결성한 역대급 자원 동맹의 한복판에서요. 대체 이 산속 폐광에서 뭘 캐길래 세계가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여러분의 반도체 주식, 전기차 가격, 그리고 일자리와 직결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경제 편의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금 지구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원 전쟁의 전모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물건들,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심지어 집에 있는 LED 조명까지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땅 속에서 캐낸 광물입니다. 히토류, 텅스텐, 갈륨, 흑연. 이름이 좀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광물들이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들고 전기차 모터가 안 돌아가고 미사일이 날아가지 못합니다. 특히 텅스텐이라는 금속은 성질이 정말 독특해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하고 금속 중에서 녹면점이 가장 높습니다. 무려 3422도, 용광로 안에서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금속이에요. 그래서 미사일 탄두, 항공기 엔진 부품, 반도체 제조용 가스, 절삭 공구 이런 첨단 분야에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 연구에도 쓰이면서 푸른 보석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광물들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 세계 텅스텐 생산의 80%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까지 합치면 87%예요. 히토를 정제는요, 90% 이상이 중국 손에 있습니다. 자, 한국은 어떨까요? 텅스텐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흑연과 전구체 같은 배터리 핵심 소재의 대중국 의존도는 무려 90%를 넘어요.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고 칩시다. 쌀, 고기, 채소, 양념, 식재료의 90%를 한 납품업자한테서 받고 있어요. 어느 날 그 납품업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 사이 안 좋아지면 내일부터 납품 끊을 수도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당 문 닫아야죠. 지금 한국 산업 전체가 바로 그 상황인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올해 1월 중국이 진짜로 칼을 뽑았어요. 대상은 일본이었습니다. 발단은 이랬어요. 2025년 11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 공격을 일본의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군사적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했어요. 중국은 이걸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봤습니다. 보복은 즉각적이었어요. 2026년 1월 6일 중국 상무부가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전격 발표합니다. 이중용도 품목이 뭐냐면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전용 가능한 물품을 말해요. 히토류, 연구자석, 센서, 화학물질 등 800개 이상의 품목이 리스트에 올랐고 일본의 군사적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최종 사용자에 대한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도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쓴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히토류 한 품목이었지만 이번에는 800개 품목을 한꺼번에 막았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 수출업체에 따르면 최근 며칠간 중국이 중히토류와 자석의 일본 기업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이 지정학적 영향력을 위해 광물을 여전히 무기로 활용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이 타격을 받은 이유는 구조적입니다. 일본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히토류 자석 생산국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자석을 만드는 원자재는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원자재 의존도가 60%에서 70%에 달해요. 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일본 제조업이 통째로 흔들리는 구조인 거죠. 히토류뿐만 아니라 일본산 사케와 식품의 통관까지 지연시키면서 경제적 압박을 전방위로 가했어요.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교부 차관이 주일 중국 대사를 불러 수출 통제 철회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포인트가 있어요. 중국의 보복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일본에는 칼을 들이대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2025년 말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후에 흑연 등 일부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를 2026년 11월까지 일시 유예해줬습니다. 미국과는 전면전을 피하면서 일본에는 가혹한 제재를 가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전형적인 갈라치기 전략입니다. 동맹국들 사이에 쐐기를 박는 거예요. 미국 편들면 너도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를 일본을 본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중앙일보는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베이징의 대일본 수출 통제는 한국의 위험한 중국 히토류 의존도를 부각시킨다고요.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혹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거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대중국 핵심 광물 의존도는 일본보다 높아요. 중국이 한국을 다음 타깃으로 삼으면 우리 산업의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입니다. 중국한테 한번 크게 대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특히 미국은 역대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깜짝 발표를 합니다. 이름부터 강렬해요. 프로젝트 볼트. 볼트가 뭐냐? 금고입니다. 핵심 광물을 국가 금고에 쟁여두겠다는 선언이에요.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오래전부터 전략적으로 원유를 비축해왔고 국가 방위를 위해 핵심 광물도 비축해왔다. 이제 미국 산업을 위해 새로운 비축에 나설 것이다.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히토류 수출 규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생생했던 거예요. 다시는 그 약점을 잡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규모부터 압도적이에요. 총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4천억 원입니다. 미국 수출입은행이 100억 달러를 대출하고 민간 기업이 20억 달러를 투자해요. 과거에 석유 파동 때 전략 비축유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히토류와 핵심 광물 전용 국가 금고를 세우는 겁니다. 17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한국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해외 자원개발 펀드가 2,500억 원이에요. 프로젝트 볼트는 그것의 70배입니다. 미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숫자 하나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참여 기업 명단이에요. GM, 스텔란티스 같은 완성차 업체, 보잉, GE 버노바 같은 방산, 항공, 우주 기업, 그리고 놀랍게도 구글과 코닝까지 12개 이상의 미국 대표 기업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글이 왜 광물 비축 프로젝트에 참여했을까요? 생뚱맞아 보이죠?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서버에는 히토류 자석과 갈륨, 게르마늄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이 이걸 끊으면 AI 인프라 확장이 멈추는 거예요. 구글 입장에서는 검색 엔진보다 히토류가 더 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보잉과 GE가 들어온 이유는 더 직접적이에요. 제트 엔진,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중히토류와 코발트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미국 국방부가 사실상 뒤에서 밀어준 거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광물을 사서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서방의 광산 산업을 어떻게 죽여왔는지 아세요? 방법이 정말 교묘합니다. 호주나 캐나다,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새로운 광산이 개발을 시작하면 중국이 시장에 저가 물량을 확 쏟아버려요. 가격이 폭락하죠. 그러면 아직 자리도 못 잡은 신생 광산은 원가도 못 건지고 파산합니다. 경쟁자가 쓰러지면 중국은 다시 가격을 올려요. 이걸 수십 년간 반복해온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약탈적 가격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일부러 미치고 팔아서 상대방을 굶겨 죽이는 전략이에요.
1994년에 한국 상동광산이 문을 닫은 것도 정확히 이 메커니즘 때문이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산 저가 텅스텐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바닥을 쳤고 상동광산은 버틸 수가 없었어요. 프로젝트 볼트는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미국 정부가 최후의 구매자 역할을 맡는 거예요. 중국이 가격을 떨어뜨려도 미국 정부가 동맹국 광산의 생산물을 적정 가격에 사줍니다. 광산이 파산하지 않게 바닥을 깔아주는 거죠. 자유시장을 신봉하던 미국이 안보를 위해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에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게다가 프로젝트 볼트는 정부가 직접 창고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트리 파트너스, 트랙시스 노스 아메리카, 머큐리아 에너지 그룹 같은 전문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들에게 구매와 재고 회전을 맡깁니다. 광물은 석유와 달라서 종류별로 스펙이 다르고 보관도 까다로워요. 전문가한테 맡겨야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정부의 자금력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인 셈이에요. 좋습니다. 17조 원짜리 금고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왜냐? 금고는 비상 대비용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중국의 독점 체제를 깨려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이 필요했습니다. 프로젝트 볼트 발표 이틀 뒤인 2월 4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더 거대한 판이 벌어집니다. 55개국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연단에 섭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포지 이니셔티브를 출범한다. 자원 지전략 협의체예요. 근데 포지라는 단어 자체가 대장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자원을 벼려내겠다. 새로운 공급망을 단조하겠다는 의지가 이름에 담겨 있는 거죠. 누비오 장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55개 파트너 국가가 협력을 맺고자 하며 다수가 이미 협정에 서명했다. 공급망이 지나치게 집중됐다. 중국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참여국 명단을 보면 이게 얼마나 큰 판인지 실감이 나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EU 이건 예상 가능하죠. 근데 여기에 콩고 민주공화국, 앙골라, 카자흐스탄 같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자원 두국이 대거 포함됐어요. 파키스탄, 우크라이나까지 있습니다. 이 나라들 상당수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나라들이에요. 미국이 중국의 뒷마당에서 동맹을 빼내온 겁니다. 사실상 광물판 나토가 탄생한 거예요. JD 벤스 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간의 무역 블록이 형성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핵심 광물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망 다각화가 목표입니다. 여기서 한국 투자자분들이 꼭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55개국 광물 동맹의 초대 의장국이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올해 6월까지 포지를 이끌게 됐어요. 왜 한국이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핵심 축을 한국 기업들이 쥐고 있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광물의 최종 수요처이자 공급망이 끊기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제조 역량을 가진 파트너인 거예요. 루비오 장관이 한국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하면서 한국이 AI 및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팍스 실리카와 연계하여 광물 안보를 주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자, 포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이건 꼭 이해하셔야 해요. 두 가지입니다. 가격 하한제와 가변 관세. 먼저 가격 하한제. 포지 회원국끼리 광물별로 기준 가격을 정합니다. 생산 원가와 적정 이윤을 반영한 공정 시장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게 바닥을 깔아놓는 겁니다. 그 다음 가변 관세. 중국 같은 비회원국이 이 기준 가격보다 싸게 광물을 덤핑하면 어떻게 하냐? 그 차액만큼을 관세로 때려서 수입 가격을 강제로 기준 가격까지 끌어올립니다. 중국이 톤당 100달러에 팔려고 해도 포지 기준 가격이 150달러면 50달러를 관세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친 관세 수입은 영내 광산 개발이나 비축 자금으로
다시 투입됩니다. 돈이 돌고 도는 자체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이게 왜 혁명적이냐? 서방의 광산 기업들은 높은 환경 기준, 노동 기준을 지켜야 하니까 원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중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싸게 만드니까 가격 경쟁에서 항상 졌거든요. 포지의 가격 하한제는 이 그린 프리미엄 격차를 제도적으로 상쇄해주는 방패인 겁니다. 이게 정착되면 글로벌 광물 시장이 두 개로 쪼개질 수 있어요. 중국 중심의 저가 시장과 포지 중심의 고가 안정 시장. WTO 체제의 자유무역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조치일 수 있지만 경제 안보라는 논리 앞에서 더 이상 자유무역 원칙만 고집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무역 질서가 눈앞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한국 입장에서 이건 양날의 검이에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주도 공급망에 참여하면 중국의 보복성 수출 규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미국이 이번 사업의 비용 일부를 동맹국에 전가하거나 불참 시 페널티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한국이 이 판에서 빠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히토류 카드를 들이대는 순간 포지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우리는 혼자서 버텨야 해요.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이게 무너지면 수출의 절반이 날아가는 겁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수백만 원의 소득 감소로 직결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미국이 준비한 거대한 반격의 설계도입니다. 17조 원짜리 금고, 55개국 광물동맹, 가격 하한제라는 새로운 무기. 하지만 이건 아직 큰 그림이에요. 이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현실 세계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진짜 광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광산이 강원도 영월 깊은 산속에서 30년 만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상동광산. 이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뉴스에서 정말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이 광산이 처음 발견된 건 1916년이에요. 일제강점기 시절이죠.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고 1950에서 60년대에 전성기를 맞습니다. 당시 상동광산의 텅스텐은 대한민국 총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했어요. 나라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광산 하나가 먹여 살린 겁니다. 영월군 인구가 13만 명이던 시절이에요. 광산 하나가 도시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1992년 한중 수교가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값싼 텅스텐이 국제시장에 쏟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약탈적 가격 정책이 작동한 겁니다. 상동광산은 원가 경쟁에서 밀렸고 1994년 결국 폐광됩니다. 13만 명이 살던 영월은 쪼그라들었고 광산은 먼지와 침묵 속에 잠들었어요. 그로부터 30년, 왜 지금 이 광산이 다시 깨어나고 있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30년 전에는 텅스텐이 그냥 싼 게 비지떡이었지만 지금은 국가 안보를 결정짓는 전략 자산이 됐거든요. 중국이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실제로 꺼내드는 시대가 되면서 싸게 사면 됐지라는 논리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미국은 2023년 말 국방수권법에 중국, 러시아, 북한산 텅스텐의 국방 무기체계 사용금지 방침을 명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못 박았어요. 미국 방산업체들은 중국산 텅스텐 없이 미사일과 탄약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체 공급처가 거의 없는 상황인 거죠. 바로 이때 먼지 아래 잠들어 있던 거인이 시야에 들어온 겁니다. 2015년 캐나다에 본사를 둔 다국적 텅스텐 생산 기업 알몬티 인더스트리스가 상동광산을 운영하던 대한중석을 인수합니다. 이후 10년간 1,800억 원이 넘는 돈을 시추와 탐광에 쏟아부었어요. 지금 상동광산 4.3km 갱도 구간에 뚫린 시추공이 527개입니다. 1994년 폐광 전까지 일제강점기부터 대한중석이 남긴 시추공이 863개인 걸 감안하면 10년 만에 과거에 61%를 따라잡은 셈이에요. 이 광산의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총 5천만 톤, 연 100만 톤씩 해도 5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규모예요. 현재 가동 중인 서방의 주요 텅스텐 광산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알몬티 대한중석의 추산에 따르면 상동광산이 재가동되면 비중국권 텅스텐 공급의 40%를 이 광산 하나가 감당하게 됩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지금 서방 세계의 텅스텐 시장은 10명이 먹을 밥을 4명 돈밖에 못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동광산이 돌아가면 단숨에 4명분이 추가되는 겁니다. 절반 가까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있죠. 미국 CBS 방송이 올해 1월 28일에 상동광산을 직접 취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광산에서 텅스텐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어요.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도 알몬티 대한중석의 루이스 블랙 대표에게 서신을 보내 생산량과 가동 시기를 물었습니다. 미 의회가 한국의 한 광산 대표한테 직접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계약입니다. 광산이 아무리 커도 팔 곳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알몬티는 결정적인 오프테이크 계약 2개를 따냈어요. 첫 번째는 미국 방산업체 TPW, 텅스텐 파츠 와이오밍과의 계약입니다. 월 최소 40톤의 텅스텐 산화물을 미군 미사일, 드론, 탄약 시스템 제조에 독점 공급하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확정 하한 가격 조항입니다. 시장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계약된 최저 가격을 보장받아요. 시장 가격이 올라가면 그 가격에 맞춰 거래합니다. 아까 포지가 추진하는 가격 하한제를 민간 차원에서 이미 실현한 거예요. 중국이 가격 폭탄을 터뜨려도 상동광산은 안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계약은 한국의 세아그룹과의 몰리브덴 전량 공급 계약이에요. 세아그룹이 어디냐? 한국의 철강 기업이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특수강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상동광산에서 나온 광물이 우주 로켓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사일에도 쓰이고 로켓에도 쓰이고 반도체에도 쓰이는 광물이 강원도 영월 산속에서 나옵니다. 이 광산의 국적 구조도 흥미로워요. 광산은 대한민국 영토에 있고 인수한 기업은 캐나다 회사이며 재가동 자금을 대출해준 나라는 독일이고 텅스텐을 주로 사갈 나라는 미국입니다. 한 나라의 자원이 아니라 서방 전체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쓰는 동맹의 자원 기지가 된 거예요. 사실상 한미동맹의 자원 안보 전초 기지로 격상된 셈입니다. 다만 뼈아픈 지점이 있어요. 이 광산의 채굴권은 한국 기업이 아니라 캐나다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생산된 텅스텐도 절반은 한국, 절반은 미국으로 가요. 경북 울진의 쌍전 광산까지 합치면 국내 텅스텐 매장량이 8천만 톤에 달하지만 외국 기업이 핵심 권리를 가진 현실은 아쉽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캐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제와 공급망, 산업 연계까지 자립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미국은 금고를 만들고 55개국 동맹을 만들고 상동 광산까지 확보했으니 이제 됐는 거 아냐? 아닙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어요. 바다 밑에 숨어있는 역전 카드입니다. 중국한테 직격탄을 맞은 일본,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일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다 밑으로 간 거예요. 2월 2일 프로젝트 볼트가 발표된 바로 그날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JAMSTEC가 심해 탐사선 치큐를 이용해 미나미 토리시마 주변 수심 6,000m 해저에서 히토류가 고농도로 함유된 진흙을 채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합니다. 세계 최초의 심해 히토류 채굴이에요. 6,000m. 이게 어느 정도 깊이냐면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바다에 집어넣어도 꼭대기가 물속에 잠기는 깊이예요. 그 아래에서 흙을 퍼올린 겁니다. 이 해저에 묻힌 히토류가 약 1,600만 톤으로 추정돼요. 전 세계가 수백 년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일본의 히토류 매장량은 세계 3위로 올라섭니다. 더 중요한 건 성분이에요. 이 진흙에는 전기차 모터와 풍력 터빈 연구 자석에 필수적인 디스프로슘, 테르분 같은 중히토류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방사성 물질인 토륨 함량도 낮아서 육상 광산보다 오히려 친환경적이라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각부의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 줄여서 SIP를 통해 이 프로젝트를 국가 전략과제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2027년 2월에 하루 350톤 규모의 대규모 실증 시험을 하고 2028년 3월까지 수익성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허들이 있어요. 6,000m 바닷속에서 흙을 퍼올리는 비용이 만만찮거든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육상 채굴 비용 대비 2배에서 최대 20배까지 비쌀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자유시장 경쟁에서는 절대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나시죠? 포지의 가격 하한제. 중국이 아무리 싸게 팔아도 포지 블럭 안에서는 기준 가격이 보장되잖아요. 이 안보 울타리 안에서라면 비싼 심해 채굴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이미 중국 국내 시장과 유럽, 미국 시장 사이에 히토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거든요. 이 가격 갭이 심해 채굴의 상업적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어요. 미국이 만든 새로운 무역 질서와 일본의 기술적 돌파구가 맞물려야만 비로소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보면 부족하지만
합치면 완성되는 퍼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격변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구에서 관련 기업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히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해외 광산 개발을 위한 2,500억 원 규모 전용 펀드를 조성합니다.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하다 실패해도 손실의 90%를 정부가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지원책이에요. 둘째, 현재 40에서 50일 수준인 핵심 광물 비축량을 비차 1분 이상으로 2배 늘립니다. 비유하자면 집에 쌀이 한 다치밖에 없던 걸 석 달치로 채우는 거예요. 셋째, 히토류 17종을 전부 핵심 광물로 지정하고 2027년부터 대형 R&D에 과제당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광물을 캐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리정제, 재활용까지 전 주기 생태계를 국내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중국 상무부와 공급망 한 라인을 개설하고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요. 한쪽으로는 미국 주도의 포지를 이끌면서 다른 쪽으로는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는 이중 트랙 전략이에요. 줄타기가 쉽지 않겠지만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반도체 제조 역량을 쥐고 있는 한 협상 카드는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 없이는 완성된 배터리를 만들기 어렵고 미국도 한국 없이는 반도체 공급망이 돌아가지 않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한국의 핵심 광물 비축량은 목표치의 30%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수출 통제를 석 달만 지속해도 일본 GDP가 0.11% 하락한다는 분석이 있어요.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일본보다 높다는 걸 감안하면 우리가 받을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라인이 멈추고 배터리 공장이 서고 자동차 생산이 줄고 이건 거시경제 수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회사가 감원을 시작하고 주식 계좌가 빨간불로 물들고 전기차 가격이 치솟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기회예요. 한국은 포지 의장국이라는 전례 없는 지위를 갖고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자원 확보 채널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상동 광산은 이미 재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고 울진 쌍전 광산까지 합치면 국내 텅스텐 수요의 절반을 자급할 수 있어요. 베트남에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히토류 매장량 2,200만 톤이 있고 중국 밖 최대 텅스텐 광산인 누이파오 광산도 있어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잠재력이 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건 세 가지예요. 첫째,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일본이 먼저 맞았고 한국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어요. 둘째, 미국은 17조 원짜리 금고와 55개국 동맹이라는 역대급 반격을 시작했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셋째, 30년 전 중국의 가격 폭탄에 쓰러졌던 상동 광산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증거예요. 이제 자원의 가치는 시장 가격이 아니라 전략적 중요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금은 효율성의 시대가 아닙니다. 생존의 시대예요. 광물은 더 이상 땅속의 돌이 아니에요. 국제 정치의 최전선에 놓인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다루는 법을 아는 나라만이 다음 시대에 주도권을 줄 수 있어요. 한국은 지금 그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고 상동 광산의 텅스텐이 포지 의장국의 지위가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반도체 기술력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제대로 쓸 수 있다면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편의점이었습니다.